사위가 문을 안 열어줘. 전화도 안 받고. 문 앞에 서 있다 그냥 돌아왔어.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기혼 여성이죠. 결혼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힘든 일도 함께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게 대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오면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가끔 한번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는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라며 엄지를 올리곤 했죠. 아버지와도 잘 어울렸고 명절 때는 작은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해하셨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우리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혼 후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 행사는 무조건 참석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항상 회사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같은 핑계로 빠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남편이 원래 효자도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결혼 전에 시댁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 부모님께 무심한 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왜 갑자기 시부모님만 챙기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부모님 댁에도 잘 안 갔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매주 시댁만 가려고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마도 책임감이 생긴 거지. 이제 내가 부모님 챙기면서 살아야 하잖아. 그러면서 친정에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생활비에서 돈을 따로 빼서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면서도 친정 부모님께는 명절에 형식적인 용돈만 건넸죠. 그나마도 제가 따로 챙겨서 드린 거였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정말 애썼어요.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인데.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만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제 가족은 그저 남의 집사람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런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당신한테 친정 부모님은 대체 뭐야? 어느 날 참다 못해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결혼하면 시부모님도 당신 부모가 된 거잖아. 우리 부모님만 잘못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착각 속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따지고 보면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왔죠. 데이트도 하고 가끔은 친정에 들러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더니 어머니가 보고 싶대. 라며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보고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주말에도 밀린 빨래와 청소, 다음 주 식사 준비로 장을 보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도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같이 집안일 좀 해줄 수 없어? 제가 부탁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해. 주말까지 집안일 하면 나는 언제 쉬어?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평일 내내 일하고 퇴근 후에도 저녁 준비에 설거지까지 하는데 남편은 자기만 피곤한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부모 생각을 많이 하네. 장가 가더니 효자가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매주 찾아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고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잘 교육시킨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말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서운했을 뿐이죠. 어머님, 저도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붙어 다녀? 결혼했으면 이제 부모 생각도 해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정작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친정 가족 모임 때마다 남편은 꼭 그 자리를 빠졌다는 겁니다. 친정 엄마 생신날에 저는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엄마 생신이야.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자. 남편은 대충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생신 당일 아침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안한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토요일인데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해? 그럼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갑자기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잖아. 장모님께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결국 저는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괜찮다. 바쁜데 뭐.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셨지만 친정 아버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형부와 언니 가족은 다 왔는데 저희 남편만 없으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일찍 가야 해. 지난주에 우리 엄마 생신 때는 회사 일 있다고 안 갔잖아. 제가 따지듯 말하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럼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는 나 혼자 가도 괜찮고? 장모님은 처형내도 있고 당신도 있잖아. 우리 어머니는 나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다가 생활비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처음엔 발뺌하더니 결국 시인했습니다.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거야. 나이 드셔서 쓸 때도 많고 효도 좀 하면 안 돼? 효도하는 건 좋은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에서 빼가는데? 우리도 빠듯하게 사는 거 알잖아. 다른데 쓴 것도 아니고 부모님 용돈 드린 거잖아. 그런 걸 갖고 뭘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 용돈은? 당신이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겠죠. 친정 부모님께는 명절 때 제가 따로 챙긴 용돈 외에는 남편은 단 한 푼도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를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은 제가 시댁을 무시한다며 화를 냈어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진짜 부모처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부모처럼 생각 안 하는 건 당신이잖아. 우리 부모님한텐 아예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시부모가 당신 부모도 된 거라니까. 왜 그걸 이해를 못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간 제가 먼저 망가질 거라는 걸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도맡아 하고 시댁은 정성껏 챙기면서도 친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삶이요. 그게 과연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남편도 변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참으며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올 계획이었죠.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서 늦게 들어올 거야. 나 기다리지 말고 저녁 알아서 먹고 있어. 알았어. 조심해서 놀다 와.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고 저는 별 걱정 없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참 친구와 놀고 있던 중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집이야? 아니요, 엄마. 저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왜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뭔가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나? 내가 깜빡했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반찬 좀 해놨는데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엄마,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재미있게 잘 놀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와의 자리를 빠르게 마친 후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했을 때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너희 집에 갔었어. 반찬 좀 해서 갖다 주려고. 네? 우리 집에요? 그래서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더라. 사위한테 전화도 했는데 받질 않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언제요? 정확히 언제 갔었어요? 아까 너한테 전화하기 전에 너희들 먹으라고 반찬 좀 해갔지.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더라고. 혹시 남편이 잠깐 외출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야, 집에 있는 것 같았어. 안에서 소리도 들렸고. 근데 일부러 안 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밖에 나갈 일이 없었지. 그럼 누가 초인종 누른 거 못 들었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초인종 못 들었는데 왜? 아까 우리 엄마가 왔었대. 반찬 갖다 주려고. 근데 아무리 벨 눌러도 안 열어줘서 그냥 가셨대. 아, 그랬어? 진짜 몰랐네. 그때 하필이면 샤워하고 있었나 봐.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과 말투,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샤워는 얼마나 오래 했길래? 엄마가 집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리셨대. 당신한테 전화도 했다는데? 전화? 부재 중 전화 없었는데. 그래, 그럼 지금 확인해봐. 통화 기록.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전화 왔었네. 내가 무음으로 해놨었나 봐. 진짜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 집에 있었고 우리 엄마가 왔던 것도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지?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 대체 왜?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어. 장모님 오시면 또 이것저것 챙겨야 하고 신경 쓰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찮아서?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반찬 해가지고 온 건데 그게 귀찮아서 문도 안 열어줬다고?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그때 피곤하기도 했고. 피곤하면 문도 못 열어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 허탈하고 슬퍼서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오셨을 때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았으면?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 뭐가 달라? 똑같은 부모인데 뭐가 달라? 남편은 제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반찬 들고 쓸쓸히 돌아가시는 모습이 계속 그려졌어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 가족을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요. 하지만 그냥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특히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남편과 평소처럼 대화하고 밥을 차려주고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집의 법적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처음부터 전부 제 명이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고, 남편은 결혼할 당시에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나중에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었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명확했습니다. 100% 제 단독 명의. 남편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남편은 모르도록요. 제 명의로 된 집을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독 명의 재산이라면 소유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혼 전에 집을 매각해도 문제 없을까요? 재산 분할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일단 매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재정적으로 기여한 게 거의 없다는 것과 오히려 생활비를 몰래 빼서 시댁에 보냈다는 것, 제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것까지요. 그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집 매각 후에 이혼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어느 주말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어머니랑 둘이 여행 한번 다녀와.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당신 항상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하잖아. 나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좀 쉬고 싶고. 진짜? 당신 정말 괜찮아? 나도 그때 연차 낼 생각인데 혼자 조용히 집에서 쉴 거야. 당신은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 다녀와.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 갈 생각에 신이 난 거죠. 그럼 제주도 어때? 엄마가 제주도 가고 싶어 하셨거든. 그래, 제주도 좋지. 3박 4일 정도 다녀와. 여기 여행 경비에 보태. 저는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 생각만 하는 사람이구나.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집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여행 가라고 말을 해두고 저는 가장 먼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저희 집 급매로 내놓을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처리 가능할까요? 얼마나 빨리요?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어차피 집은 바로 비울 생각이거든요. 너무 빨리 팔다 보면 죗값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을게요. 대신 확실한 사람만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 나왔습니다. 내일 계약 가능하다는데요. 좋아요. 바로 진행해주세요. 계약 당일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서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매수자는 젊은 신혼부부였어요.
새로 시작할 보금자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집 구하게 돼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계약금을 받고 잔금 일정을 잡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면 그 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 물건들과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 제가 산 가전제품들까지 전부요. 남편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만 챙겼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짐을 옮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그날 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가 우리 집 앞에서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그걸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래, 네 결정을 존중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모든 짐을 빼냈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와 몇 가지 생활용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행 잘하고 있어? 돌아오면 전화 한 통 해. 할 얘기가 있어.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응, 엄마랑 잘 놀고 있어. 내일 김포로 돌아갈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일 얘기할게. 그냥 푹 쉬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곧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집 앞인데 왜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뀐 거야?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바뀌었어. 왜? 비밀번호 뭐야?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뭐? 전화 너머로 남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나랑 장난해. 장난 아니야. 사실 지난주에 그 집 팔았어. 이미 새 주인한테 넘어갔거든. 미쳤어?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동의? 그 집이 당신 명이야? 내 명의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장모를 집 앞에서 쫓아내?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짓이야?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설마 그 일로 아직도 화났어? 화났냐고? 당연히 화났지. 아니, 화를 넘어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역겨워. 이혼하자.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다음 주에 집 산 사람들 이사 들어올 거니까 당신 짐은 빨리 빼야 할 거야. 현관 비밀번호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 따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묘한 후련함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시작했구나.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구나.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왔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 얘기 좀 하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집을 어떻게 팔 수가 있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제 당신 부모님한테도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모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돌아갈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친정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완전히 풀이 죽어 계셨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전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제발 한 번만 봐줘.
시어머니도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아들이 집까지 찾아온 저희 엄마를 현관밖에서 돌려보냈어요. 뻔히 집에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문도 안 열어줬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모르셨겠죠.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셨을 테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를 집 앞에서 쫓아냈어요. 반찬 들고 오신 우리 엄마를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한테서 매달 용돈이나 받으면서 효자라고 생각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너 정말 그랬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와서 모르셨다고 하면 뭐해요? 결과는 똑같은데.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님한테 똑같이 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았으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난리 나셨겠죠. 그런 며느리는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겠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얼마나 창피하셨을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한테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다고. 우리 엄마 생신 때도 아빠 생신 때도 명절 때도 그때마다 당신은 뭐 했어? 회사 일이 있다고 피곤하다고 빠졌잖아. 그건 근데 시어머니 생신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잖아. 그게 뭐야? 우리 부모님은 부모도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우는 거 보기 싫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 눈물도 거짓말 같아. 그때 친정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엄마가 그렇게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참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날의 서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돌이킬 수 없어. 당신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다 찾아가.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시댁으로 가면 되잖아.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당신은 엄마랑 사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어머님 아들이랑 계속 사세요.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저 사람 아내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고 어머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기 부모만 챙기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진짜 효도는 배우자의 부모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매달 드렸던 용돈, 그거 저희 생활비 통장에서 몰래 빼간 거예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받으셨죠? 뭐라고? 생활비 계좌에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갔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바로 그 돈이 어머님 용돈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정말 그랬어? 며느리 몰래?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여기 서명해줘. 재산 분할은 없어. 집은 원래 내 거였고 당신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보, 제발. 서명 안 하면 재판으로 이혼 진행할 거야. 그럼 당신이 한 일들이 전부 공개될 텐데 그게 좋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없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하루도 더 못 살아.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시댁만 챙기는 게 열심히 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당신 눈에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미안해. 그 말은 우리 엄마한테나 해. 나한테 하지 말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짜 이렇게 괜찮겠니?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처음 진심으로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이혼 후에 저는 제 선택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인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왜 이혼했어?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현관문도 안 열어줬어. 사위 주려고 반찬까지 들고 오셨는데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무시했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장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에 대한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을 쳤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와 이혼한 뒤에 아직도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인연도 없고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지인이 뜬금없이 전 남편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관심도 전혀 없고. 정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우리 딸 이혼한 거 후회되진 않니? 아니요, 엄마. 하나도 안 후회돼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이랑 사는 게 더 외로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혼자였던 그 시간들보다 진짜 혼자가 된 지금이 훨씬 평온했어요.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죠. 자기 부모만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조금 더 늦었다면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테고 헤어나오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생활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예요. 저는 그때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동대문 원단 가게에서 자주 놀며 자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원단 사이를 뛰어다니고 아버지가 손님들과 흥정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모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마침내 동대문 한복판에 제 가게를 열 수 있었죠. 처음엔 작은 소매점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더 열심히 일한 끝에 도매상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제 가게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피로를 잊게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짧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너 맞지? 여기서 뭐해? 아,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 내 가게야.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이 근처 회사 다녀서 자주 지나다니거든.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했고 그날 이후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로 만나던 우리 사이는 몇 달 후에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동대문까지 찾아온다며 고백했고, 저도 그의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축복해 주셨고 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하나 해볼까 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자동차 광택샵. 요즘 괜찮다던데. 친구가 괜찮은 자리 하나 알아봤거든.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남편은 장사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의 응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터라 남편의 꿈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죠. 창업 초기엔 오픈 이벤트 효과로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매일 가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손님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에 따라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의 광택샵은 개업하고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손님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오픈 이벤트와 지인들 덕분에 그럭저럭 손님이 있었지만 입소문이 나지 않으니 재방문도 없었고 신규 고객도 거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세와 자존심은 날로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남편이 새 명품 지갑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까지 그대로 들고요. 이거 산 거야? 괜찮지. 손님들 만날 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해. 근데 요즘 장사는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걱정 마.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화만 내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비싼 구두와 명품 벨트, 심지어 고급 시계까지 하나둘씩 사들였습니다. 반면 생활비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억지로 내놓았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아, 알았어. 나도 지금 좀 빠듯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내가 장사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돌려막기 하면서 운영하는 거 힘든 거 모르냐? 남편은 마치 제가 이해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자신은 명품을 살 돈은 있고 친구들과 술 마실 돈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제 사업으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식비부터 공과금, 명절 용돈까지 모두 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 가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늘었고 매출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지? 남자는 말이야, 기죽이면 안 돼. 특히 장사하는 남자는 더 그래. 너가 좀 더 챙겨줘야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하게 줘. 남자가 주머니 가벼우면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상황인데 제가 오히려 남편 용돈을 챙겨줘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남편 편을 들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사업이 안정되자
오래된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어머님 새 아파트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명의를 왜 네 이름으로 했니?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한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돈 잘 번다는 거를 우리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건데. 내가 못 벌어서 미안하다. 남편은 제 호의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자존심 싸움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뭔가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갑자기 차 카탈로그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 차 어때? 7천만 원인데 괜찮지? 왜 갑자기 차 얘기를 해? 아니 그냥 우리도 슬슬 차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리 차도 멀쩡한데. 그리고 당신 장사는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장인데 차는 좀 제대로 타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자고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직접 사. 당신이 잘 벌고 있다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그럼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사.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삐진 표정으로 지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칠순 선물로 8천만 원 정도의 국산 고급 세단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차종이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에 제가 차 키를 건네드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 칠순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곧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새 차로 기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운전하시면서 계속 차가 좋다며 웃으셨고 어머니도 자식을 잘 둔 덕분에 좋은 차 타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친오빠도 네가 효녀라며 칭찬해줬죠.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잔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제가 아버지께 선물한 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아하시네. 당연하지. 평생 소원이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거였거든. 그래. 남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그 차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집에 들르신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오셨나?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아버지 차가 맞는데 왜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 차는 어디 간 걸까 싶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우리 집 근처 오셨어요? 아니, 왜? 그럼 차는요? 아빠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데요. 아, 그거 백서방이 바꿔 타자고 해서 바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바꿨다고요? 사위가 그러더라고. 자기 차랑 바꾸면 안 되겠냐고. 장인어른은 나이도 있으시고 편한 차가 더 좋을 거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바꿨지. 아빠는 괜찮으셨어요? 뭐 사위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비싼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 사위한테 빼앗긴 것 같아 죄송하신 거였죠?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어디야? 가게에 왜? 당장 집에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드린 선물을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차와 바꿔올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아빠 차는 대체 왜 가져온 거야? 아, 그거 장인어른이랑 얘기해서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장인어른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 선물로 드린 건데 그걸 당신이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장인어른도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좋은 차 필요 없잖아. 오히려 작고 편한 차가 더 좋으시다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좋은 차 타야 손님들한테 신뢰감 주지. 젊은 사람이 타야 멋도 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신뢰감이고 무슨 멋이라는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비싼 차 사드릴 거면 나한테도 좀 사주지.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장인어른한테는 8천만 원짜리 차 사주면서 남편인 나한테는 왜 안 사줘?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고 카탈로그까지 보여줬잖아. 당신이 돈 벌어서 사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좀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박정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어머니는 어때? 뭐? 당신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좋은 집 필요 없겠네. 내가 산 아파트 다시 팔아도 되지?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은 좋은 거 필요 없다며? 그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연세 드신 건 똑같은데.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멀쩡하게 사는 집을 왜 팔아? 당신이 아빠 차 바꿔온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집 정리하면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 벌어. 당신만큼 못 벌어서 미안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차 다시 바꿔오라고? 당연하지. 싫어, 난 안 바꿔. 이미 장인어른도 동의하셨고. 아니, 당신 지금...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집 한다고? 좋아, 팔기만 해봐. 그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혼까지 꺼줬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남편. 남자 기죽이면 안 된다며 무조건 남편 편만 들던 시어머니,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히고 말았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매물로 내놓기, 이혼 서류 준비하기, 재산 정리하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끝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경기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모든 집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입지도 좋고 시세도 괜찮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혹시 급하신 일 있으세요? 네, 좀 급합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제가 먼저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며칠 후에 제 친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빠는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버지 차를 남편이 바꿔간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일,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 사건까지.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 자식이 감히. 오빠 욕하지 마. 어차피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이야. 잘했어.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지. 오빠의 지지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네 남편한테 이상한 점을 느꼈어.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 내 차 광택 맡기러 갔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일단 가게가 너무 한산해. 손님도 거의 없고. 그건 나도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차 맡기고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메모리 카드를 따로 빼둔 게 있었거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 차를 다른 매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으로. 영상을 보니 정말로 남편이 오빠 차를 몰고 다른 광택샵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알아봤더니 그 가게는 실제로 시공을 거의 안 해. 손님 차를 받으면 다른 매장에 넘겨서 시공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야. 진짜? 응, 그것도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도 애매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수익도 거의 없는 거야.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는 건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손님들이 나중에 하자 생기면 매제한테 연락하는데 정작 매제는 시공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빠는 괜찮았어? 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 중에는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 매장 사장님한테 들었어. 매제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가격에 있어서 불만이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실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는 거야? 매제가 대출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꽤 고금리 대출로. 어떻게 아는 거야? 우연히 너네 결혼식 때 찾아왔던 매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더라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빚만 늘리고 그 빚을 명품 구입과 허세 부리는 데 쓴 거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덕분에 확신이 섰어. 당연한 거였지. 넌 내 동생인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댁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야,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내 집을 팔아? 내 허락도 없이. 명의가 제 이름인데 제가 팔면 안 되나요?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긴 한데 처음부터 돈은 제가 냈잖아요. 그리고 명의도 제 겁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집 파는 거야? 나는 농담인 줄 알았지.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꾸 편한 집이 더 좋으시겠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그대로야.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 골려주려고 이러는 거지. 좋아, 그럼 진짜 이혼하자.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고. 그래, 이혼해. 뭐?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듯 당황했습니다. 이혼하자면서? 나도 동의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할 거야. 당연하지. 법대로 하면 내가 절반은 가져간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미 변호사랑 상담 끝났는데.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제대로 안 줬던 거 다 기록 남아있어. 통장 내역도 다 있고. 당신 명품 구매 내역도 다 확인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거사 우리 아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망한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 있었고 법적 준비도 끝났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통장 내역,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기록, 제가 혼자 집안 살림을 꾸려온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구입 영수증, 남편의 명품 구매 카드 내역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 자료를 더 보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준비할게요. 며칠 후에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나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게 뭔데? 내가 당신 남편이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법대로 합시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가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빠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손님들 중 일부가 시공하자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곳에 넘겨서 생긴 문제였는데 당연히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이시죠? 저 형님 후배인데요. 형님이 제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형수님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혼 진행 중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이혼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전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이 빌린 돈은 본인한테 받으세요. 형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 친구들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지금 너무 힘들어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집 보증금이라도 좀 줘.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보증금은 제가 받는 게 맞죠.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을 파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독한 것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시어머니는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었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결과를 듣고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럴 수가. 남편은 중얼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며칠 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 와? 당장 나가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손님들 보니까 빨리 나가세요.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일어나. 창피하게. 나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보상금도 내야 하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어떻게 이렇게 박정하게.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내가 너랑 몇 년을 살아줬는데 그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살아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내가 데리고 살아준 거 감사한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것도 은혜인 줄 알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봤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가게에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뭐?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불렀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너 진짜. 남편은 더 심한 욕설을 하려다가 마침 가게에 들어온 오빠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남편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연락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매제,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스마트폰으로 남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욕설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녹음한 파일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고소건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서 남편은 최종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녹음해둔 욕설과 협박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죠. 남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및 모욕에 해당하므로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은 시골에 있는 작은 전세 빌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광택샵은 결국 문을 닫았고 손님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너 같은 독한 것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명절에도 시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친정 부모님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느라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아, 나 결혼한다? 진짜? 축하해, 오빠. 그동안 너 일 때문에 내 일은 미뤄뒀거든. 이제 네가 안정됐으니까 나도 시작해볼까 해. 오빠는 착하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 사귀고 있었는데 제 이혼 문제로 바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 일로 신경 많이 쓰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몇 달 후에 오빠의 결혼식이 열렸고 행복해하는 오빠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동생, 너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당분간 혼자 살 거야. 지금이 너무 좋거든. 그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한번 생각해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당분간 연애나 재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1년 후에 오빠네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조카였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이쁜 거 많이 사줄게. 제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동대문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 생각이 나곤 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거리를 뛰어다니던 때, 처음 제 가게를 열었던 때,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났던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후회하느냐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졌고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제 사무실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늘어났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도매상가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거나 내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결국 사기성 영업과 무능력 그리고 허세로 본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카 돌잔치가 있습니다. 올케 언니가 부탁해서 제가 한복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카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갑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대문의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내일의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